1762년 조선 영조 38년 윤 5월 13일 한양은 무더웠습니다.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에 뙤약볕이 쏟아지던 그 오후, 병사들이 커다란 뒤주 하나를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뒤주는 쌀이나 곡식을 저장하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성인 남자 하나가 겨우 웅크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 앞에 조선의 왕 영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맞은편 죄인의 복색으로 무릎을 꿇은 이가 있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조선의 후계자 영조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긴 침묵 끝에 영조가 명을 내렸습니다. 들어가라. 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곤 밖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뒤주 안에선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절규였다가 호소로 바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음이 되었습니다. 마당을 에워싼 군사들은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 한쪽 땅에 이마를 받고 엎드려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살의 새손, 훗날 정조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아버지를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새손을 당장 물리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광경을 더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귀에서 뒤주 안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후 평생 그의 가슴속에 새겨진 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주 앞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의 이야기, 영조와 사도세자, 왕이 아들을 죽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의 뿌리를 찾으려면 영조가 왕이 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조는 1724년 조선 제21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위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인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했기 때문입니다. 경종은 37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먹은 뒤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숨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즉각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종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왕위를 노린 이들의 손에 독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왕위를 이어받은 영조와 그를 지지했던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경종 독살설,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혹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영조는 즉위 첫날부터 이 의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소론 세력은 영조의 정통성을 집요하게 흔들었고 영조는 그때마다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상처가 더해졌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궁중의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으나 신하들 사이에서는 천한 출신이라는 시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종 독살 의혹에 천한 어머니의 혈통까지 영조는 왕좌에 앉아서도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상처가 영조를 만들었습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 아무도 자신을 흔들 수 없는 군주가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가 훗날 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7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까지 영조에게는 왕자가 없었습니다. 정빈 이 씨에게서 얻은 효장세자가 있었으나 10살의 어린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후사 없이 늙어가는 왕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던 1735년 영빈 이 씨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영조의 나이 42살이었습니다. 늦게 얻은 그만큼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이선,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2살이 채 되기도 전에 글자를 알아보았고 3살 무렵에는 천자문과 소학의 구절을 줄줄이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모든 상처를 덮어줄 것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그 기쁨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서둘러 세자로 책봉합니다. 1736년의 일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에게 세자의 자리를 준 것이죠. 세자 책봉은 단순한 이름 붙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왕의 후계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모든 행동이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2살짜리에게 조선은 이미 군주의 옷을 입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집착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착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자는 학문보다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붓보다는 칼을 즐겼고 서책보다 그림을 가까이 했습니다. 무인의 기질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눈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결함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느냐? 어제 배운 구절을 외워보아라. 오늘의 공부는 어디까지 했느냐? 세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조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세자는 점점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른다는 정갈이 오면 등에서든 식은땀이 흘렀고 편전에 들어서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훗날 쓴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글을 읽으려 하면 몸이 굳고 아버지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고. 영조는 세자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에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아들을 일찍 키우겠다는 의도였으나 그것은 10살짜리 아이에게 왕의 모든 업무를 지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조정의 상소를 검토하고 신하들과 면담하고 국사를 결제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감히 버겁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상처가 덧붙여졌습니다. 세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 영빈이 씨 곁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당시 궁중의 법도에 따라 세자는 유모와 궁녀들이 키웠고 어머니를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질책만 받고 어머니와는 떨어져 자란 아이. 그 외로움이 세자의 내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성장하면서 그 억압은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는 세자의 이상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대병이라 불린 증세였습니다. 옷을 입으려 할 때마다 공포감과 함께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었고 옷을 입히려 한 내관과 궁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아들의 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기보다 왕실에 수치라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수록 아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761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세자가 몰래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행선지는 평양이었습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관서지방의 큰 도시. 세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신분을 숨긴 채 수십일을 관서지방에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관서유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자는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시선 밖에 있었습니다. 질책도 없고 평가도 없고 완벽을 요구하는 눈빛도 없는 곳. 세자가 평양으로 달려간 것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궁궐이 이미 그에게는 감옥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영조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대리청정을 맡긴 세자가 신하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성을 이탈했다는 것. 영조에게 그것은 왕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이제 메울 수 없는 깊이로 벌어졌습니다. 1762년 봄,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자가 영조에게 직접 고변을 올렸습니다.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적은 상소였습니다. 세자가 여러 사람을 죽였다. 도성 밖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관서지방을 몰래 다녀왔다. 한 줄 한 줄이 왕실을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나경원이 왜 이 고변을 올렸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이 고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조정의 정치 지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도세자는 소론과 가까웠습니다. 반면 영조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노론 강경파는 세자의 즉위를 두려워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날
노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의 고변이 노론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빈이 씨가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해경궁 홍 씨의 한 중록에 따르면 영빈이 씨는 이 시기에 영조를 직접 만나 이렇게 고했습니다. 세자의 병이 이미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면 종묘사직이 위태롭다고 어미가 먼저 아들의 죽음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세자를 낳은 어머니가 세자의 죽음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병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종묘사직을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결단이었을까요? 영빈이 씨가 그날 밤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배후에는 한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영조가 66에 맞아들인 15살의 왕비. 그녀 집안인 경주 김씨는 노론 강경파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세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세자의 죽음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 어머니의 고변, 계모의 묵인, 그리고 정적들의 칼. 그 모든 것이 한여름의 뒤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윤 5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윤 5월 13일 오후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 영조는 먼저 세자에게 스스로 자결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세자는 칼을 들었으나 차마 죽지 못했습니다. 자결도 못하는 아들 앞에 영조는 뒤주를 끌어냈습니다. 들어가라. 세자가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그 마당에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영의 정도, 좌의 정도, 우의 정도. 그러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왜 침묵했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설, 세자의 평소 행동이 너무 심각해 내심 동조한 신하가 있었다는 설, 노론 계열 신하들이 막을 의지가 없었다는 설이 엇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그 마당에서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동안 조선의 모든 신하가 침묵으로 그 결정에 동참했습니다. 윤 5월 13일 뒤주 안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조는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5월 14일 한여름의 태양이 뒤주를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괴짝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물 한 모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습니다. 윤 5월 15일 세손이 이마에 흙을 묻히며 다시 할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영조는 끝내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윤 5월 16일과 17일 뒤주 밖은 고요했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간헐적인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윤 5월 18일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는 이 무렵 세자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주는 그대로였습니다. 윤 5월 20일 그리고 윤 5월 21일 뒤주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자는 향년 28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을 때 세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 아들이 죽고 나서야 영조는 붓을 들었습니다. 왕은 죽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영조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애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죽음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평생의 자책이기도 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모하변 이후 영조가 술을 끊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 비극이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상처는 살아남은 이들에게 더 오래 남았습니다.
11살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세손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1776년 그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로 즉위합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정조는 즉위식 첫날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것은 단순한 혈연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본 세력들에 대한 경고였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낯빛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그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의 목소는 조용했으나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관여했던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나갔습니다. 홍인환과 정우겸, 사도세자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정조 즉위 직후 사사되었습니다. 정조는 그들을 처단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사도세자는 서울 배봉산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 묘를 더 크고 넓은 땅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1789년 아버지의 묘는 수원 화산기슭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 묘를 현융원이라 불렀습니다. 현융원 이장은 단순한 이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세자로 죽게 한 세상에 대한 아들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현융원 옆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화성. 정약용이 거중기를 고안하고 최재공이 총괄을 맡아 완성한 그 성벽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돌과 벽돌로 쌓아 올린 거대한 추모비였습니다. 1795년 을묘년 정조는 특별한 행차를 계획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수원 화성에서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11날에 걸친 능행을 떠났습니다. 수천 명의 행렬이 수원 화성에 도착했을 때 정조는 아버지의 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해경궁 홍씨도 있었습니다. 한중록을 쓴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세자빈. 남편이 죽은 지 33년이 지난 그 봄날, 그녀는 현융원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그녀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을묘년 행차는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가장 성대한 의례였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살아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던 아들의 늦은 효도였습니다. 정조는 1792년 아버지의 시호를 장원으로 높이고 묘호를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탕평책으로 당파 싸움을 누르려고 했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였으며 52년을 제위하며 조선 후기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83세까지 산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제위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영조를 명군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명군은 아버지로서는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완벽만을 요구했고 완벽하지 못한 자식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수치로만 보았고 그 수치를 지우는 방법으로 아들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어쩌면 영조는 아들에게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함, 흠, 결함, 경종 독살 의혹도, 천한 어머니의 혈통도 영조가 평생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불완전함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투영한 자신의 공포가 결국 자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조선 왕조의 비극으로 박물관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마치 자신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점수와 등수만을 묻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에도 어쩌면 영조와 같은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에게 던지는 눈빛 하나, 내뱉는 말 한마디,
묵묵히 외면하는 침묵 하나가 뒤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뒤주는 1762년 그 여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화성을 쌓으면서 현융원에 능행을 하면서 장언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그 모든 시간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1800년 49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왕이 너무 이른 나이에 사라졌습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그가 평생 보호하려 했던 것들이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살의 뒤주 앞에서 운 아이가 평생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영조가 붙여준 이름, 사도. 그 이름을 이어받은 아들이 평생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까? 자식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 안아주는 온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침묵, 그것이 쌓여 아이가 자신에 대해 갖는 이름이 됩니다. 부디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나의 아이이기를, 어떤 결함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름이기를, 사도, 생각하며 슬퍼하는 이름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